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2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현미경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A, B, C가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가전자현미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발명된 현미경은 C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발명된 현미경이 광학현미경이겠어요? 전자현미경이겠어요? 그치, 광학현미경이죠. 그쵸? 그 이후에 이제 전자선을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은 그 이후에 발명된 겁니다. 따라서 C는 광학현미경이고요. B는 시료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선을 이용한다. 그래, 단면, 내부 구조 이런 거 보기에 적합한 현미경 뭐죠? 네, 투과전자현미경입니다. 그러면 남은 A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주사전자현미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기로 갈게요. 기억. A는 주사전자현미경이다. 네, 맞고요. 니은. 세포 표면을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싶을 때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죠. B가 투가전자현미경이 주사전자현미경보다 적합해요? 아니죠. 표면, 입체 구조 볼 때는 주사전자현미경이 적합합니다. 다음 디귿. C로 광학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유글레나를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색깔 이런 거 관찰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이제 시료 처리 과정에서 세포가 죽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상태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발명된 현미경 배운 적 없는데 하고 당황한 학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C가 광학현미경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이번에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 관련 문제입니다. 대장균, 아메바, 시금치의 공변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장균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원핵생물이죠.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아메바도 여러분 단세포 생물이에요. 몸이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요. 그치만 얘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메바는 진핵 생물입니다. 아니면 우리 생물의 다양성 부분을 떠올려서 얘는 세균력 진정세균계, 얘는 진핵생물력 원생생물계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의 공변세포 하면 이건 이제 식물세포를 말하는 거죠.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가 뭐죠? 원핵세포는 핵막과 막으로 된 세포 소유관이 없습니다. 네, 보기로 가죠. 대장균은 원핵생물로서 막으로 된 세포 소유관이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대장균과 아메바는 모두 리보솜을 갖는다.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그 화학 반응,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생물의 또 특징이거든요. 원핵세포든 진핵세포든 리보솜 갖고 있어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 다음 디귿. 아메바와 시금치의 공변세포는 모두 진핵세포로서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시금치의 공변세포가 그 안에 엽록체만 있어서 광합성만 하는 건 아니죠. 식물세포는 광합성도 하고 세포업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를 갖는다. 맞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네, 3번은 이제 효소 반응에서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요. 지금 이거 이제 가하 그래프는 우리 많이 봤던 그래프예요. 그쵸?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고요. 이 A, B, C가 각각 저해제가 없을 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거는 많이 풀어봤어요. 그쵸? A가 바로 저해제가 없을 때고요. B가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는 이제 반응 속도가 저해제 없을 때보다는 좀 느리지만 어쨌든 기질 농도를 충분히 높여주면 저해 효과가 감소되어서 저해제가 없을 때의 최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할 수 있죠. 결국엔 도달하죠. 이게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고요. C는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입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는 저해제가 없을 때의 최대 초기 반응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였고요. 이 나아 그래프는 뭐냐면 가의 ABC에서
기질농도가 S1일 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그래프예요. 여러분 그래프는 축이 중요해요. 이건 이제 기질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였죠.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그래프고요. 이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A, B, C 중에 하나래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물은 증가하겠죠. 왜? 기질이 생성물이 되니까. 그런데 그 기질이 생성물이 되는 속도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큰 기억이 저해제가 없을 때예요. 반응 속도가 빠를 때예요. 따라서 기억이 저해제가 없을 때 A고요. 그 다음 이제 반응 속도 빠른 게 니은이죠. 니은이 이제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 디귿이 이제 C, 비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면 지금 기억 그래프 보세요. 일정해졌다는 얘기는 뭐죠? 기질이 다 생성물로 전환됐다는 거야. 반응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반응 속도가 0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 속도가 최대예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축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죠? 그렇죠?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가에서 S1일 때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하고 B에서 이제 효소의 총수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분모는 똑같을 건데 S1에서 보면은 A 초기 반응 속도 이만큼, B는 초기 반응 속도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른 지금 A에서 기질과 결합한 효소가 더 많습니다.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A가 크기 때문에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어때요? 네,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니은. 니은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지금 니은 그래프 보세요. 니은에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이제 반응 속도에 비례하니까 반응 속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T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고 T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야. 기울기는 T1에서 더 크죠? 반응 속도는 T1에서 더 빠른 거예요. 따라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높다. 네,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C,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네, 4번 선생님이 이제 4번을 풀면서 이거 시간 부족하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발효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서 A는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B는 피로부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젖산, 하나는 에탄올인데 여기 CO2 나오고 있으니까 C가 에탄올이고 그 다음에 D가 젖산이다. 이거 A, B, C, D는 금방 찾았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탄소수, 수소수 이런 거는 그동안 많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택하려면 지금 나온 물질들의 화학식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 포도당은 C6H12O6고요. 피로부산은 C3H4O3고요. 에탄올은 C2H5OH고요. 젖산은 C3H6O3입니다. 이거 좀 외워줘야 돼. 많이 물어봐요. 예전에 선생님 처음에 생투 가르칠 때는 유도해라 그랬는데 유도할 시간이 없어요. 수능에서는. 알겠죠?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한 분자당 탄소수의 비는 기억대 디귿이 3대 2다. 그럼 이제 탄소가 3개인 거, 2개인 거를 보면 디귿은 확실히 에탄올이죠. 그렇죠? 디귿은 확실히 에탄올인데 이 기억이 탄소가 3개인 게 젖산일 수도 있고 피로부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매칭이 2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피로부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젖산일 수도 있는 거야. 2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서가 하나 더 달린 겁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기억 디귿을 우리 잡았으니까 니은, 리을은 이제 해보면 기억을 피로부산, 그 다음에 디귿을 에탄올 이렇게 잡으면 이제 포도당하고 젖산 남죠.
근데 탄소수가 1대2 되려면 니은이 젖산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리을이 포도당 이렇게 매칭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탄소 3개인 것을 젖산으로 잡아버리면 여기 기억은 젖산, 그 다음 디귿은 에탄올 이렇게 잡고요. 그럼 남은 건 이제 포도당하고 피루부산인데 피루부산 대 포도당이 1대2죠. 그럴 경우엔 니은이 피루부산이고 그 다음에 리을이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단서, 탄소수분의 수소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한번 만약 첫 번째 케이스가 맞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해봅시다. 피루부산은 탄소 3개, 수소 4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4예요. 그 다음 니은, 젖산은 탄소 3개, 수소 6개예요. 3분의 6이니까 2죠. 어때요? 기억이 니은보다 커요? 크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틀렸습니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매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 젖산은 탄소 3개, 수소 6개고요. 니은, 피루부산은 탄소 3개, 수소 4개이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가 갈리는 그런 문제는 발효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4번에서 약간 또 시간을 써버리면 이제 이후 문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주목할 문제로도 뽑은 거긴 한데요. 네, 봅시다. 기억. 우리 6월 모의평가에서도 매칭 문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매칭 문제 좀 빠르게 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기억은 D다 그랬는데 기억은 젖산이고요. 젖산 D 맞죠? 다음 니은. 니은이 디귿으로 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피루부산이 에탄올, 이 과정 묻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환원돼요? NAD 플러스가 NADH 돼요? 아니죠. NADH의 산화가 일어나죠. NADH가 산화돼요. 이 NAD 플러스가 이제 해당 과정으로 공급된다는데 발효 후반부 과정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즉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일어나나요? 그렇죠. 해당 과정에서 EATP, ENADH 생기죠. 그렇죠?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 생성됩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이제 종분화 문제였습니다. 지리적 격리를 수반해서 이제 종이 분화되면 이소적 종분화고, 지리적 격리 없이 동일한 장소 내에서 종이 분화되면 동소적 종분화입니다. 그림 가는 종 A가 2회의 종분화 과정을 통해 종 B와 C로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계통수래요. 여기 나온 이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A, B, C 중에 하나래요. 네, 그럼 그림부터 좀 봅시다. 자, 원래 누구만 있었죠? 여기에? A만 있었죠. 종 A가 있었는데 섬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격리된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왔어요? B가 나왔습니다. A로부터 B의 종분화는 무슨 종분화? 이소적 종분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니까 또 산맥이 생겼어요. 지리적으로 격리되죠.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C가 등장했어요. 누구로부터? A로부터 C의 종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맥이라는 지리적 격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소적 종분화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 시간순이잖아. 그쵸? 시간순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통수를 그린다면 기억, 니은, 디귿에 누구를 위치시키면 될까요? 일단 A로부터 B의 종분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A로부터 C의 종분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기로 갑시다. 기억, 니은은 B다. 니은은 C죠?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디귿으로부터 분화되었다 했는데 지금 원래 있었던 건 종 A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으로부터 디귿이 분화되었다라고 해야 되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에서 이소적 종분화가 일어났다. 네, 2번의 이소적 종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은 이제 켈빈 회로를 이제 그냥 선으로, 직선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XYG가 3PG, G3P,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뭐부터 봐야 돼요? 여기 CO2 보이네요. 그쵸? 그럼 Y는 CO2 수용체, 뭐죠? 네, RUBP입니다. 그래서 CO2가 이제 고정돼서 CO2 고정 최초 산물, 뭐죠? 3PG입니다. 그리고 이제 3PG가 이제 G3P가 되는 거죠? 그죠? X는 뭐예요? 이제 남은 하나, G3P. 네, 되겠습니다. 보기로 바로 갈게요. 기억. 과정 가에서 포도당이 합성된다. G3P, RUBP 보이니까 포도당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앞에 분자수를 이렇게 써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탄소수를 한번 쓰면 RUBP는 탄소 5개, 인산 2개고요. 3PG는 탄소 3개에 인산기 하나고요. G3P는 이제 탄소 3개에 인산 하나짜리 물질이죠. 그럼 지금 보면 가 과정에서 탄소 30개, 탄소 30개로 변화 없습니다. 가 과정에서 포도당이 생기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개의 3PG가 12개의 G3P가 된 후에 이 중에 두 분자의 G3P는 포도당 합성에 쓰이고 C3니까 탄소 6개죠. 포도당 한 분자 만드는데 쓰이고 12개 중에 2개가 이제 당 합성에 쓰였으니까 10개는 이제 RUBP 재생에 쓰이는 거예요. 가는 RUBP 재생 과정이지 가 과정에서 포도당이 합성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과정 나에서 NADPH가 사용된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그 켈빈회로 1단계 과정이죠. CO2 고정. 그쵸? 탄소 고정. 이때는 CO2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관여하죠. 이때 뭐 ATP라든가 NADPH가 사용되는 거 아니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한 분자당 Y의 인산기수. Y의 인산기수 몇 개? 2개고요. 그 다음에 X의 인산기수는 하나. 그 다음에 G의 인산기수 하나 해서 2분의 2니까 1이죠. 네, 맞네요. 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해서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도 이제 광합성 문제인데요. 광합성 우리 실험 배웠던 것 중에 두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가는 세균 X와 핵함을 이용한 엥겔만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엥겔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핵함, 얘가 이제 광합성하는 녹조류죠. 이 핵함에다가 여러 파장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 결과 뭐가 방출되겠어요? 산소가 방출됩니다. 그럼 그 산소를 이용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산소가 많이 나오는 곳에 모이겠죠. 호기성 세균입니다. 이 세균 X는 호기성 세균이 이 부분에 많이 모이는 것은 왜 그래요? 핵함이 이 청자색과 적색에서 광합성을 활발히 하여 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호기성 세균이 광합성하는 거 아니지. 핵함이 광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서 배웠던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그 광합성 결과 방출되는 그 산소의 기원이 이산화탄소냐 물이냐를 알아보기 위한 루벤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그 산소를 18O로 표지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산소를 그 18O로 표지했을 때 방출되는 산소를 이제 봤더니 결국 그래서 우리 결론 알고 있죠. 광합성 결과 방출되는 산소는 어디에서? 물에서 유래하는 거죠.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18O2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이제 물 자체가 O가 그냥 오니까 여기 니은은 O2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X는 호기성 세균이다. 네, 맞고요. 니은. 기억은 18O2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가의 핵함과 나의 클로렐라에서 모두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지금 빛 있고요. 그렇죠? 물이 광분해돼서 산소가 나와서 거기 호기성 세균이 모인 거고 여기 이제 산소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인산화에는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있는데 물의 광분해, 뭐 산소 발생 이런 건 어디에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선지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생물 A, B, C, D에서 특징 1, 2, 3의 유무를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징 1, 2, 3 중에 하나, 아니, 1, 2, 3를 이렇게 순서 없이 제시한 거고요. 근데 어떤 생물이에요, A, B, C, D가? 고사리, 다시마, 뿌리끼, 은행나무. 선생님은 이제 설명하느라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시험지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고사리, 양치식물, 다시마가 뭐죠? 미역 다시마, 갈조류입니다. 원생생물 중에 갈조류. 그 다음에 뿌리끼, 이끼는 뭐죠? 선태식물. 그 다음에 은행나무, 소나무, 전나무, 소철. 네, 거시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밑줄 치면서 이게 속한 무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중에 미씨가 있는 건요? 물론 여러분 이 거시식물은 미씨는 있고 씨방이 없는 거죠. 미씨가 겉으로 노출되는 거죠. 미씨 있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 것들은 뭘로 번식하냐면 포자로 번식해요. 종자식물은 은행나무 뿐이죠. 따라서 미씨가 있다 이 특징은 은행나무만 갖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관다발이 있다. 우리 식물에서 누구부터 관다발이 있죠? 네,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에게 관다발이 있죠? 그러니까 고사리하고 은행나무 얘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식물계인 거, 식물인 거, 은행나무, 고사리, 뿌리끼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다시마가 갖는 특징은 하나도 없네? 그쵸? 다시마는 어느 특징도 갖고 있지 않죠? 그럼 여기 지금 A, B, C, D가 어떤 생물인지 할 건데 다시마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XXX 이렇게 돼야 되죠. 특징이 모두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 지금 다 O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면서 D가 다시마 이렇게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세 특징을 모두 갖고 있죠. 고사리는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죠. 뿌리끼는 하나의 특징 갖고 있죠. 그쵸? 거기 이제 개수에 좀 주목하면서 얘는 하나의 특징 갖고 있으니까 A는 뿌리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 개일 순 없죠. 이미 여기가 X니까. 그쵸? 여기 동그라미 하면서 두 개의 특징 갖고 있는 뭐? 고사리. C는 이제 세 개의 특징 갖고 있는 은행나무. 이렇게 A, B, C, D를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도 찾을 수가 있어. 특징 찾을 때는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 식물계에 속한다는 새 생물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거.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관다발이 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생물에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이거는 1이 되겠고요. 3는 이제 은행나무만 갖는 특징이니까 이게 3가 되겠습니다. 워낙 매칭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푼 것처럼 각각의 특징에 해당하는 생물을 한 글자씩이라도 쓰고 그 다음에 개수에 주목하면서 좀 빠르게 매칭하고요. 특히 매칭할 때 이건 지금 4개, 3개니까 여러분 별로 안 헷갈렸지만 3개, 3개 막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쪽이 생물인데 막 특징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을 잘 보면서 매칭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보기로 갑시다. 기억. A와 B는 모두 포자로 번식한다. 이끼, 선태식물, 그 다음 고사리, 양치식물. 네, 포자식물이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석송. 고사리, 쇠뜨기, 석송. 양치식물이죠. 양치식물의 특징 3가 있냐? 아니죠. 양치식물은 포자식물입니다. 미씨가 없어요.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D는 다시마고요. 갈조류입니다. 갈조류는 엽록소, AC, 그 다음에 갈조소를 갖죠. 그리고 우리가 미역 배우면서 원생 그 생물 중에서 가장 크다 이런 특징도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고요. 갈조소를 갖는다. 네, 맞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갈게요. 전사인자 문제가 여기 뭐 이렇게 영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당황시키지만 전사인자 문제 치고는 쉽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학생은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의 전사인자에 대한 자료이다. 이자 형성 과정에서는 전사인자 PDX1이 발현되고
간 형성 과정에서는 PDX1이 발현되지 않는다. 이자, 간, 이런 세포의 분화 과정에서요. 이 동물이 가지는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근데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냐의 차이에 의해서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PDX1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이자 세포에만 있진 않아요. 간 세포에도 있어요. 유전자는 있지만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이자 내분비샘의 알파 세포에서는 전사인자 BRN4가 발현되고 MAFA는 발현되지 않으며 이자 내분비샘의 베타 세포에서는 반대네요. MAFA가 발현되고 BRN4는 발현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발현의 차이예요. 그럼 이자의 그 알파 세포에는 MAFA를 그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없냐? 아니, 있죠. 있지만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MAFA에 대한 전사 조절은 핵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전사라는 것이 뭐죠?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전사에 관여한 효소는 뭐예요? 뭐 R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가 붙는 DNA 특정 부분은 뭐예요? 프로모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사 과정에서 배운 거고, 선생님이 이제 특히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원핵 생물은 핵막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세포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진핵 생물은 이 전사는 어디에서? 핵 안에서. 그리고 번역은 어디에서? 번역은 뭐죠? 번역은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죠. m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번역은 이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즉, 진핵 세포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중막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핵막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진핵. 이건 지금 어떤 동물이잖아. 동물이면 진핵 생물입니다. 따라서 전사 조절이 핵 안에서 일어난다. 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간세포에는 PDX1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렇죠. 있지만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그건 모르지. 그건 생명의 신비인 거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난자정자가 수정돼서 수정란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포는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이자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이렇게 세포의 기능과 모양이 달라지는 과정이 이제 분화 과정인데 그 분화가 왜 일어나냐? 유전자 발현의 차이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세포에서는 발현되는데 어떤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있다. 네, 맞습니다. 니은이 핵심 선지예요. 다음 디귿. BRN4를 암호화한 유전자와 MAFA를 암호화한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동일하다. 여러분, 유전자가 뭐죠?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DNA 특정 부분. 지금 같은 경우 이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 특정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데 BRN4랑 MAFA랑 서로 다른 전사인자죠? 그럼 그것을 암호화하는 DNA 염기서열은 다르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만약에 9번을 여러분이 틀렸다면 지금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힘이 생깁니다. 알겠죠? 유전자 발현, 세포 분화와 기관 형성에서 유전자 발현 부분 다시 복습해야 돼요. 네,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네, 10번은 이제 세포망을 통한 물질의 이동 파트에서 이제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림 관은 물질 A의 이동과 그리고 물질 B의 이동 방식을 나타냈는데 이 1과 2가 능동 수송과 촉진 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둘 다 이제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을 하는데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요. 농도 길기를 역행하죠? 에너지 소모하겠네요. 뭡니까? 능동수송입니다. 2는요, 막단백질을 이용하지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촉진 확산입니다. 에너지 소모 없죠? 네, 그래서 이제 1, 2에서 이동 방식을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그래프는
물질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이 세포 X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기억의 세포 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 C 값이 뭐냐면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기억의 세포 밖 농도이다. 네, 이거 여러분 이 그래프도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여러 번 연습했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세포 밖과 안이 농도가 여기서 같아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농도보다 더 많아지죠. 세포 안의 농도가. 그 말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뭐 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능동 수송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 C에 거의 근접하도록 해서 이제 멈추면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을 때의 밖의 농도인데 그 밖의 농도보다 안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 기억이 능동 수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능동 수송은 뭡니까? A죠? 기억은 그래서 A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은 A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A는 세포 밖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능동수송인데 지금 이 기억이 밖에서 안으로 능동수송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니까 여기가 세포 밖, 여기가 세포 안 이렇게 매칭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세포 안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가에서 B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된다. 촉진 확산도 여러분 확산이에요. 확산에는 에너지 소모 없죠.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DNA 복제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이 이제 주목할 문제를 뽑았는데 왜냐면 보통 이제 문제가 우리가 15N, 14N은 제시해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기억, 니은 중에 누가 14N이고 누가 15N인가. 자, 문제 좀 읽어보면요. 모든 DNA가 14N과 15N 중 하나로 표지된 대장균 G0를 기억에서 배양하여 1세대 대장균을 얻었대요. 1세대 대장균을 얻었고 이 G1을 니은으로 옮겨서 배양해서 2세대 대장균과 그리고 3세대 대장균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DNA를 추출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층, 중층, 하층에 있는 DNA 상대량을 확인한 거고요. 이 결과는 G3의 DNA를 추출해서 이제 했을 때의 결과예요. 여러분 14N이 무거워요? 15N이 무거워요? 15N이 무겁죠. 따라서 하층은 15N, 15N을 말하는 거고 중층은 15N, 14N을 말하는 거고 뭐 14N, 15N이라고 해도 되지. 근데 상층은 이제 14N, 14N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세대의 결과값이 상층 대 중층이 1대1로 나왔어요. 비율이 같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뭐 3대 1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대1로 나오고 있어. 1대1로. 그럼 1대1로 나오려면 이 G3세대, 3세대의 그 전 2세대에서 한 종류의 DNA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려서 그게 1대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세대 DNA에서 지금 15N, 15N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3세대를 얻었을 때 키운 그 니은은 15N을 갖고 있지 않겠지. 그치? 니은은 14N입니다. 그럼 니은이 이제 14N이니까 기억은 이제 15N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좀 풀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15N을 갖는 그 대장균을 15N에서 키우면 역시 또 15N이죠. 그냥 15N, 15N이죠. 이런 DNA가 두 개 생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서 14N으로 옮겼기 때문에 15N, 14N이 그런 이중가닥 DNA가 4개 생기겠죠. 그쵸?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2세대를 한 종류의 D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14N에서 키우면은 15N, 14N 이거 4개와 그 다음에 14N, 14N 이거 4개 해서 이제 2의 세제곱해서 8 더해서 8 만족하죠? 1대1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안 보고 대충 이제 찍어서 기억을 14n으로 하고 니은을 15n으로 했다가 처음에 14n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시간만 잡아먹고 오히려 좀 막혔을 수 있거든요. 일단 결과값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생각해 놔야 돼요. 왜 3세대 DNA에서 그 B가 1대1로 나왔지? 그리고 왜 15N, 15N이 하나도 없지? 그럼 적어도 그 배지는 14N 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3세대 이전 2세대는 한 종류의 DNA여야 그게 갈리면서, 왜냐면 반보존적 복제니까 얘를 이제 주형으로 해서 얘를 주형으로 해서 두 종류의 DNA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했으면 좀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네, 연습합시다. 우리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제 뭐 배지를 뭐 한 번 바꾸는 건 그동안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14인, 15인까지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A와 B의 DNA에서 상층과 중층 DNA에서 염기 사이토신의 개수분의 염기 티민의 개수는 서로 같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서열 없죠? 염기 서열 없지? 그러면 뭐 어떻게 풀지? 여러분 이건 복제입니다. 복제. 여러분 DNA 복제라는 것은 똑같은 DNA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똑같은 DNA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층이든 중층이든 하층이든 15N, 14N 그런 차이일 뿐 염기 서열은 똑같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복제예요, 복제. 똑같은 거 만들어낸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 선생님 예를 들면 DNA 이중 가닥이요. 여기가 뭐 3-5-9 5-3-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있다고 할까? AT, GC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A 있으면 여기 T 있고 여기 T 있으면 A 있고 여기 G 있으면 C 있고 여기 C 있으면 G 있겠죠? 이런 DN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DNA가 이제 반보존적으로 복제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반은 보존되고 여기 3-AT, GC, 5- 그리고 여기는 5-TACG 3- 반은 보존되면서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5-3- 만들어질 때 얘와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5-3- 해서 상보적으로 C, G, T, A. 그럼 보세요. 얘나 똑같은 DNA잖아. 그치? DNA 복제입니다, 복제.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염기 서열 똑같죠. 염기 개수 같습니다. 다음, 니은. 1세대 DNA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했을 때 중층에만 존재한다? 아니죠. 15N, 15N이니까 하층에만 존재하겠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3세대 DNA를, 얘를 이제 또 기억으로 옮겼대.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옮기는 겁니다. 기억이 뭐죠? 기억 15N. 15N으로 옮겨가지고 2회 연속 배양해서 5세대 대장균을 추출해서 DNA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했을 때 전체 DNA 중에 중층에 있는 DNA 비율 물어보신다. 한 번 배양한 것도 아니야. 4세대 거쳐서 5세대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보존적 복제니까 이제 주형 가닥을 생각해보면 15N을 주형 가닥으로 하여 새로 합성되는 거 15N 같겠죠. 그런 애 몇 개? 4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15N, 15N 4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4N을 주형으로 해서 새로 합성되는 것은 15N을 갖겠죠. 그럼 14N을 포함하는 그 가닥은 몇 개냐? 여기 4개에다가 이거는 이중 가닥 4개니까 단일 가닥 8개죠. 8개랑 4개 다음 12개야. 그러면 14N, 15N은 12개가 생기는 거죠. 더해서 16. 괜찮죠? 2에 4제곱해서 16. 됐어요. 한 번 더 하면요. 그럼 이제 15N을 주형으로 해서 15N을 갖는 새로운 DNA가 합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N 단일 가닥이 몇 개냐면 이건 이중 가닥 4개예요. 그럼 단일 가닥은 8개죠. 8개에다가 15N이 여기 12개 있으니까 20개입니다. 따라서 15N, 15N 20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14N이 이제 주형인 게 1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합성되는 건 15N을 갖겠죠? 15N, 얘는 12개. 해서 더해서 얼마? 32. 괜찮죠? 2에 5제곱하면 32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전체 DNA 중에서 32 중에서
중층, 중층이라고 하면 14N, 15N이죠. 중층 10입니다. 그러면 4로 약분하면은 4, 8에 32, 4, 32에서 8분의 3이네요. 6분의 1이다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습니다. 그래 디귿에서 약간 또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완벽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 네, 복습하고요.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네, 12번은 이제 저땅 오페로 문제인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돌연변이 문제예요. 1, 2는 여기 야생형 있고요. 1, 2는 프로모터, 작동 부위, 조절 유전자 중 한 개가 결실된 돌연변이고 근데 3는 2개가 결실된 돌연변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저땅분해 요소는 어때? 다 만들어지네. 그럼 프로모터 결실은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부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구조유전자가 전사되지 않죠. 저땅분해 요소 안 만들어지죠. 근데 저땅분해 요소가 다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프로모터 결실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면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 그리고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의 결합. 이건 선생님은 쓰지만 여러분은 거기다 밑줄만 치고 밑줄 친 것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뭔지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 이거래요.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우리 찾아봅시다. 자, 일단 야생형을 보니까요. 5, 5인데 이건 X다. 그럼 보세요. 지금 저땅분해 요소 만들어지고 있어요. 배지는 포도당은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라고 문제 제시해 줬고요. 그럼 포도당은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에서 어떻게 야생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저땅과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것이고요. 그럼 억제 단백질이 비활성되어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붙지 못하겠죠. 그러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저땅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X인 디귿이 뭡니까? 억제 단백질과 작동부의 결합. 이거 일단 찾을 수 있어요. 야생형 결과로. 됐고요. 그럼 남은 것이 이제 기억, 니은 중에 하나예요. 원을 가니까요. 기억이 X인데 저땅분해 요소 만들어지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것 중에 하나가 기억인데 얘가 기억이면 안 되죠. 얘가 기억이면 프로모터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지 않는데 저땅분해 요소가 생성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기억이 아니고 얘가 기억, 얘는 니은 이렇게 일단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돌연변이 원을 봅시다. 기억이 일어나지 않는데 억제 단백질과 저땅이 왜 결합하지 않을까요?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서, 즉 뭐가?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어서. 조절 유전자 결실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도 일어나지 않겠지. 억제 단백질이 없어 지금.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저땅분해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돌연변이는요. 뭐가 결실된 돌연변일까? 그렇지, 작동 부위지. 왜냐면 프로모터 결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땅분해 요소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2는 작동 부위가 결실된 돌연변이고요. 작동 부위가 결실된 돌연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은 일어날 것이고요. 작동 부위가 없기 때문에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고요.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저땅분해 요소가 생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1, 2가 각각 어떤 돌연변인지 찾았고요. 3는 이 중에서 2개가 결실됐다고 했기 때문에 프로모터 결실은 아니에요. 저땅분해 요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3는 조절 유전자도 결실되고 작동 부위도 결실된 돌연변이에요. 이중 돌연변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억제 단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억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디귿도 안 일어나고 그럼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저땅분해 요소 생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보기로 갈게요. 기억
A는 O이다. 네, 아니에요. X예요, X. 틀렸고요. 다음 니은. 기억은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이다. 네,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 맞고요. 다음 디귿. 3는 작동 부위와 그리고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돌연변이다. 네,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네, 13번은 이제 에이버리 실험의 변형 버전인데 그리피스가 살아있는 S형균 그리고 이제 R형균 또 죽은 S형균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렸죠. S형균 속에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 속에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켰다. 그 물질이 유전 물질이다 라고 했지 그리피스가 그 유전 물질이 DNA임을 밝힌 건 아니었죠. 그리피스의 실험을 이어받아서 에이버리는 과연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을 S로 형질 전환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이제 효소를 분해 효소를 사용했잖아요. 그걸 이해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일단 열 처리하여 죽은 기억의 추출물을 배양액 1, 2, 3에 나누어 담았다 그랬기 때문에 기억은 뭡니까? S형균이죠. 그쵸? 질문 자체가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키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게 에이버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효소 A, B, C를 첨가했대요. 여기는 이제 A, B, 여기는 A, C, 여기는 B, C 이렇게 첨가한 거예요. 근데 그 A, B, C가 뭐냐면 다당류 분해 요소, DNA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 중 하나래요.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효소 활성을 제거한 후에 살아있는 니은을 첨가해서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니은은 뭘까? 그렇지, R형균입니다. 왜?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을 첨가한 결과 생쥐가 이제 2, 3에선 살았는데 1에서 죽은 이유는 뭘까요? R이 S로 형질 전환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얘는 독성이 있잖아. 그치? 그럼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됐다는 것은 그 열 처리하여 죽은 S형균 추출물 속에 DNA가 분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첨가한 요소가 이제 A, B니까 여기 없는 뭐? 그렇지. C가 바로 DNA 분해 요소입니다. 그렇죠. 여기 C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된 거죠. 그래서 C가 DNA 분해 요소인 건 찾을 수 있지만 A하고 B 중에 누가 다당류 분해 요소고 누가 RNA 분해 요소인진 이 문제에서 못 찾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보기로 갈게요. 기억. 살아있는 기억은 S형균은 피막을 갖는다. 그렇죠. S형균과 R형균의 차이 자체가요. R형균은 피막이 없어서 표면이 거칠다, 러프하다 해서 이제 R형균이고요. S형균은 겉에 이제 피막이 있어서 표면이 스무스하다. 그래서 S형균이에요. 피막을 갖는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B의 기질은 DNA다. 아니에요. C의 기질이 DNA죠. 그렇죠? 틀렸고요. 다음 디귿. 나의 3에서 배양된 폐렴 쌍구균은 형질 전환된 것이다. 여러분 형질 전환이 1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2에서 살았다는 것은 R형균이 그냥 있는 거지. S형균으로 만약에 형질 전환됐으면 생쥐가 살지 못했겠죠. 그쵸? 형질 전환이 이 2, 3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C를 처리했잖아. DNA 분해 요소를 처리했죠. 그래서 형질 전환된 것이다.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네, 14번은 이제 세포 과정 중에서 그 TCA 회로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를 나타냈는데 재밌네요. 그림이 재밌어요. 그쵸? 막 A하고 B가 내막과 M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과정 1은 기억에서 일어난다. 이걸 알려줬네요. 여러분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 피루부산의 아세틸코에이로의 산화가 기억에서 일어난대요. 어딜까요? 세포질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에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부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려면은 이 A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이제 막 사이 공간. 그리고 B는 이제 외막. 그럼 여러분 디귿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 외막의 바깥쪽. 그렇지. 세포질이죠. 그쵸? 니은은 막 사이 공간. 그럼 여러분 이 그림에다가
그 ATP 합성요소 한번 그려볼래요? ATP 합성요소의 활성 부위는 어딜 향하고 있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사의 공간 쪽으로 이제 수소인을 능동수송해서 축적했다가 수소인이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확산되는 힘에 의해서 ATP가 생기는 곳은 결국 기질 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네, 나 그림을 이제 분석했고요. TCA 회로 좀 떠올려 보면은 이건 이제 회로는 아니죠, 여러분. 피루부산의 아세틸코에이로의 산화. 그때 뭐가 일어나나요? 뭐가 생기나요? 얘는 C3고 얘는 C2니까 그렇죠. 탈탄산 반응으로 CO2 나오고요. 그리고 NADH 생기고요. 그리고 코A 들어가고요. 알파케토글루타라산이 석신산 될 때 이제 C5가 C4 되는 거니까요. CO2 생기고요. 그 다음 NADH도 생기고요. 그리고 알파 A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ATP도 생깁니다.